이번 영상은 태평양 전쟁에서 활약한 어느 일본군 조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카이 사부로로 연합군 전투기를 무려 64대나 격추해 일본군 최고 에이스에 오른 인물이며 전쟁 후반에는 상부의 비인도적인 자살 공격 임무를 거부하기도 해 부하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6년 사카이 사부로는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서전 대공의 사무라이를 발표했는데 이 책은 출간 당시 한국 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며 전쟁 상대국인 미국에서조차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 조종사에 관한 서적이라 하여 그동안 출간되진 않았지만 일부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해적판이 돌면서 암암리에 읽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지 5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번역본이 발간되었습니다. 대공의 사무라이는 비록 일본군 조종사의 입장에서 기술된 서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한 군인의 인간적 고뇌와 성찰, 좌절과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은 기록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카이 사부로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카이 사부로는 1916년 일본 큐슈의 사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 계급이었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계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의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단순 노동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어려운 집안 살림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그는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학교 생활은 그에게 쉽지 않았는데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았으며 여기에 반항심까지 더해져 상급생들과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된 그는 도쿄에서의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인 사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방황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철도역에 걸려있던 해군 지원병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길로 군에 입대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933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해군에 입대한 그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 4등 수병이 되었으며 2년 후에는 3등 수병으로 16인치 함포에 호수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1937년 하사관이었던 사카이 사부로는 20세의 나이로 비행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이 비행학교는 1,500명의 지원자 중 단 70명만 합격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학교의 훈련 과정은 매우 혹독했는데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함께 수영과 다이빙, 잠수 훈련이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시력 향상을 위해 밝은 대낮에 별을 관찰하는 훈련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카이 사부로는 70명의 훈련생 중 25명에게만 주어지는 수료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러한 비행학교의 혹독한 훈련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극소수의 인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전쟁 후반에는 부족한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 실력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검증 없이 선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행학교에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폐교되어야만 했던 수많은 예비 조종사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면 전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비행학교를 수료한 사카이 사부로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첫 비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5대로 이루어진 우리 부대는 V자 편대를 이루어 적이 주둔하고 있는 한코우 비행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때 적기 3대가 출격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들 중 한 대가 나를 향해 돌진했다. 적기는 소련제 I-16이었는데 이 전투기는 우리가 타고 있던 96식 전투기보다 속도가 더 빨랐다. 나는 부끄럽게도 온 몸이 경직되었으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즉시 회피 기동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보같이 전방에 있는 편대장의 뒤만 줄곧 따라갔다. 후방에 있던 선배 조종사가 엄호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첫 출격에서 바로 격추되었을 것이다. 혼돈의 상황에서 우연히도 내 앞에 적기가 나타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안전장치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안전장치를 풀고 사격을 실시해 적기 한 대를 간신히 격추시킬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상공에서 선의 비행을 실시하며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기지로 간신히 돌아온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울음을 터뜨렸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중국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훈련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격에 패배해 계속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도시들을 점령해 적의 통신선을 차단했으며 그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우리에게 대항했다. 1939년 10월 계속된 승리에 우리는 긴장이 조금 풀린 상태로 기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어 적 폭격기 여러 대가 나타나 우리 기지를 향해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습적인 공격에 우리 기지에 주기되어 있던 200여 대의 항공기들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으며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나도 허벅지에 부상을 당해 피를 흘렸지만 간신히 상태가 온전한 96식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해 즉시 시동을 걸었으며 전투기의 출력을 최대로 올려 적 폭격기들이 비행하고 있는 고도까지 올라가려 했었다. 드디어 12대의 적기를 발견한 나는 대열 후방에 은밀히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적기의 후방 사수가 나를 발견하고 기관총 사격을 개시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좀 더 접근해 적기의 좌측 엔진에 집중 사격을 가했고 적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다. 그대로 피격된 폭격기를 따라가 결정적인 사격을 가하려는 순간 나는 내 전투기의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무리 전투가 중요하다 해도 나의 목숨과 소중한 전투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추가 공격을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갔다. 이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카이는 일본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중국 전선에서 활약하던 동료 조종사들은 매일 격추 기록을 올려가며 에이스 파일럿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투입되기만을 고대하던 사카이는 드디어 대만으로 배치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최신형 전투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제작한 이 기체는 제로 전투기라고 불렸는데 경기관총 이외에 추가로 20mm 기관포가 2정이나 장착되어 있었고 강력한 엔진 덕분에 엄청난 속도와 긴 항속 거리를 가진 환상적인 전투기였습니다. 우리는 제로기를 몰고 인도차이나 점령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으며 프랑스군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평화적으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 1941년 8월 사카이는 중국 청두에 위치한 중국군 비행기지를 공격하는 임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로 이루어진 우리 공격 편대는 야간 비행을 실시해 적 기지 상공에 도착했으며 편대장의 신호를 시작으로 급강화 공격을 실시했다. 나는 활주로를 막 이륙하려던 적기를 향해 기관포 사격을 가했으며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적들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실시했다. 이로써 2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기습 공격을 어느 정도 복수할 수 있었다. 1941년 12월 2일 제11항공함대는 필리핀에 있는 미군의 클라크 기지를 정찰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B-17 폭격기 32대, 소형 항공기 71대가 주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원래 세대의 항공모함을 이용해 필리핀의 클라크 기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대만에서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클라크 기지가 대만으로부터 72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왕복 비행에 전투 시 소모되는 연료까지 고려하면 조종사가 1900km를 쉬지 않고 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1항공함대는 제로기를 10시간 이상 비행시키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험 비행 결과 12,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115노트로만 속력을 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엔진이 힘을 잃고 실속할 수도 있어 매우 섬세한 조종술이 요구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공두시 조종사들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카이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비행장 주변이 안개로 덮이게 되면서 출격은 연기되었고, 그 사이 진주만에서는 일본군의 기습 공격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타이난 기지의 일본군 조종사들은 진주만의 승리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미군들이 일본군의 공격에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안개가 걷히자 53대의 폭격기와 45대의 제로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필리핀에 도착한 일본군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60여 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지상에 주기되어 있었고, 초계 비행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시 45분 일본군 폭격기들이 폭격을 시작했고, 클라크 기지의 수많은 항공기와 경납고 기타 지상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미군의 P-40 전투기 5대가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사카이가 만났던 첫 번째 미군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사카이는 한 대의 미군기를 격추해 그때까지 총세대의 격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2월 10일 일본군 함대를 호위하던 사카이의 부대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한 대의 B-17 폭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로기들은 즉시 미군 폭격기를 요격하려 했지만 B-17은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B-17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게 되었고, 몇 명의 미군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우리는 꼬이기도 없이 단독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한 미군 조종사의 용기를 칭찬했다. 일본군의 점령 지역이 확장되면서 사카이는 보르네오 섬 인근의 타라칸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일본군 호송선단을 호위하던 사카이는 8대의 B-17 폭격기 편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중 한 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폭격기들은 견고한 대형을 구성하며 기관총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사카이의 편대는 총 6번의 공격 끝에 힘겹게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켰으며, 사카이 자신도 3발의 총탄에 피격되었지만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2월 우리는 자바섬 인근에서 23대의 제로 전투기로 50여 대의 연합군 전투기를 상대했는데, 결과는 40여 대의 적 전투기를 격추시키며 우리가 승리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들이 전과 보고를 할 때 보통 20-30%의 숫자는 제외해야 하는데, 그것은 두세 대의 전투기가 하나의 목표를 공격했을 때 모두 자기가 그 적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이다. 하지만 자바섬에서의 전투 결과는 큰 거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날 이후로 연합군은 제공권을 거의 상실했다. 1942년 4월 사카이는 뉴기니 섬의 나의 비행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활주로 말고는 관제탑도 따로 없었고, 조종사들은 작은 오두막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드럼통을 잘라 욕조와 세수대야를 만들어야 했고, 식사로는 밥과 된장국, 단무지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보다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더 불만이었다. 우리는 싸움을 원했다.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라의 비행장에서 약 300km 떨어진 포트 모레스비에 연합군의 비행장이 있었는데, 일본군과 연합군은 서로의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피해를 줄여 노력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제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연합군은 P-39 에어라 코브라를 주력 전투기로 하고 있었는데, 성능면에 있어서는 제로 전투기가 한 수 위였기 때문에 공중전에서의 승자는 보통 일본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폭격기들이 라의 비행장을 기습 공격할 때면 일본군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합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라의 비행장을 폭격했는데 이 때문에 일본군 조종사들은 언제나 수면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일본군의 수송선을 공격하면서 기지의 보급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담배의 부족은 조종사들에게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열악한 기지 환경에서 담배는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거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카이는 사병 출신 조종사인 자신들에겐 담배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장교들은 담배를 여유 있게 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뉴기니 섬에서 연합군과 일본군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투를 벌이면서도 간혹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카이와 그의 동료 2명은 연합군의 비행장 상공에서 멋지게 공중회전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모의했습니다. 다음 날 이들 3명은 적기를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본대에서 이탈했으며 그 길로 모레스비 비행장으로 날아갔는데 그날은 우연히 연합군의 대공사격도 없었습니다. 사카이 일행은 약속한 대로 연합군 기지 상공에서 루프 기동을 수차례 실시하고 유유히 라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상관이 사카이 일행을 불러 적 기지에서 루프 기동을 실시한 것을 질타하게 되는데 그것은 연합군 항공기가 일본군 기지에 편지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라의 기지 사령관님, 우리는 오늘 우리 기지 상공에서 루프 기동을 실시한 3명의 조종사들을 보고 감명했습니다. 정말 멋진 고개 비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 기지를 찾아준다면 큰 영광으로 여기고 환영해드리겠습니다. 1942년 여름 산맥 하나를 두고 마주한 일본군의 라의 기지와 연합군의 모레스비 기지 사이에는 뜨거운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공중전은 보통 일본군의 승리였는데 일본군은 연합군에 비해 전투기의 성능도 우수했고 조종사의 능력과 경험도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카이는 연합군 조종사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의 실력은 우리보다 떨어졌지만 그들의 용기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연합군의 B-26 폭격기는 간혹 보이기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왔는데 그들은 우리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거의 지면에 붙어서 침투해왔다. 그들은 두려움을 몰랐다.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기지를 공격해왔다. 그들은 항공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바다 위에서 B-26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켰는데 4명의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곧 수십 마리의 상어들이 달려들어 그들은 모두 상어밥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 번은 3만 피트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내가 겪은 가장 고고도에서의 공중전이었다. 적들의 신형 에어라코브라가 이 고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는 항공기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날의 공중전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이때는 나의 제로 전투기도 힘에 겨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스핀을 실시하다 순간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하기도 했지만 운 좋게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 전투기를 간신히 격추시킬 수 있었다.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는 연합군의 에어라코브라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방어력이 약해 기관총 몇 발에도 연료 탱크가 폭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조종사들은 보통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합군은 이에 대해 일본군이 조종사들의 생명을 경시한다며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종사들의 생명을 무시했다는 것은 오해다. 우리에게는 모두 낙하산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낙하산 착용을 기피했는데 그것은 낙하산의 연결고리로 인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낙하산을 착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전투가 보통 연합군의 기지 상공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전통적으로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불명예로 여겼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다.
1942년 6월이 되자 연합군은 기존 모레스비 기지 이외에 또 다른 비행장들을 건설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폭격기를 동원해 뉴기니의 연합군 기지들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연합군의 폭격기 전력이 더 강력해 일본군은 거의 매일 연합군의 폭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일본군은 결국 뉴기니 섬에 육군 한 개 사단을 상륙시켜 연합군 기지를 지상에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카이의 부대는 상륙 지역의 해안 교두보에 공중 지원을 실시하며 육군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일본군의 이러한 상륙 작전은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군이 연합군 기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오웬 스탠리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곳은 정글 지역으로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고 각종 벌레와 질병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충분한 보급품 없이 밀림으로 들어갔던 일본군은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대부분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1942년 8월 라해에 배속되어 있던 일본군 조종사들은 뉴브리튼 섬의 라바울 기지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것은 미 해군이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고 있어 그들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카이를 포함한 일본군은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사노해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의 항공모함들이 격침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과달카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조종사들은 상부의 승전 소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항속거리였습니다.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의 거리는 900km였고 왕복 비행을 하려면 무려 1800km를 비행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면 기지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27대의 폭격기와 그들을 호위하는 18대의 제로 전투기가 드디어 과달카날로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과달카날 상공에 도착한 사카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70여 척 이상의 미군 함정들이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폭격기들은 미군의 대공사격을 피해 6000m 이상의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했으며 대부분의 폭탄은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사카이는 이곳에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전투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미 해군의 새로운 함재기 F4F 와일드캣이었습니다. 와일드캣은 그동안 일본군 조종사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동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발의 기관총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조종술과 많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카이와 그의 동료들은 미군 전투기들을 격추해 나갔습니다. 비행을 계속하던 사카이는 과달카날 상공에서 와일드캣 편대를 발견하고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최적의 위치에서 막 사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사카이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들은 와일드캣이 아니라 후방사수가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급강화 폭격기 돈틀리스였던 것입니다. 사카이는 무방비 상태에서 돈틀리스 편대의 기관총 사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카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왼쪽 팔과 다리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뼈가 만져질 정도로 상처가 나 있었으며 그곳에서 계속 피가 나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진 사카이는 그냥 바다로 추락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적과 싸우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간신히 조종관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카이는 자신의 제로 전투기가 아직은 비행이 가능한 것 같아 우선은 라바울 기지 방향으로 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행 도중 계속 잠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졸음에 빠져 기체가 거꾸로 뒤집히기를 수차례 반복한 사카이는 자신의 뺨을 때려가며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주변 지형을 통해 라바울까지 비행하는데 성공한 사카이는 간신히 전투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사카이는 오랜 피로감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라바울의 병원에서 그를 치료해 보려 했지만 오른쪽 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카이는 동료들만 남겨두고
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요코스카의 병원에서는 최고의 안과 의사가 투입되어 수술을 실시했지만 그의 오른쪽 눈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카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 일본 본토의 국민들은 전쟁의 진행 양상에 대해 현실과는 반대되는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섬들에서 일본군이 미군을 무찌르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짓된 뉴스를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를 면회온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뉴기니에서 사카이와 함께 전투를 치른 조종사 나시자와였습니다. 사카이는 나시자와의 방문에 무척 반가워했지만 그가 들려주는 소식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동료 조종사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는 사이 미군의 전력은 더욱 확충되었으며 성능이 우수한 와일드캣 전투기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일본군 조종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치료를 마친 사카이는 1943년 9월 대만의 타이난 비행장으로 전출되어 그곳에서 신입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신입 조종사들의 자질은 매우 낮았습니다. 전쟁 전이었다면 조종사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입대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실력도 매우 부족해 비행장에서는 매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조종사들을 빨리 배출해내라고 다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인 비행과 간단한 사격 훈련만을 마치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실정이었습니다. 1944년이 되자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이판이 미군에게 점령당하였고 중국에서 이륙한 폭격기들이 일본 남부의 큐슈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용맹한 일본군이 미군의 함대를 격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었던 일본 국민들은 뉴스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전황이 어렵게 되자 사카이는 이오지마 섬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카이는 한쪽 눈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 그동안 거부되어 왔는데 이제는 조종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빨리 전투에 투입되고 싶었던 사카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오지마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오지마의 일본군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오지마 기지에는 80여 대의 구형 제로기와 약간의 폭격기가 전부였는데 이러한 전력으로는 수백 대의 미군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군은 이오지마 섬으로 다가오는 미군 함대에 일격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80여 대의 제로기들을 한꺼번에 이륙시켰습니다. 사카이는 이번 전투가 자신의 조종 실력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사카이는 적 전투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미군의 신형 전투기 헬캣이었습니다. 헬캣은 무서운 속도로 날아 들어와 일본군의 편대를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헬캣은 이전의 와일드캣 전투기보다 우수한 기동을 보여주었고 속도와 민첩성, 상승력과 하강력에서 일본군의 제로기를 압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사카이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군 조종사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종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자신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카이는 현란한 기동을 보이며 미군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카이와 같이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 이외에 대부분의 일본군 신참 조종사들은 헬캣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총 80여 대의 제로기 중 40여 대가 이 한 번의 전투로 상실되었습니다. 전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사카이는 기지로 돌아가고 있는 제로기 편대를 발견하고 그곳에 합류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접근한 사카이는 순간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로기 편대가 아니라 헬캣 편대였던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비행하던 사카이가 전투기의 형태를 잘못 알아본 것입니다. 사카이는 서둘러 기술을 돌렸지만 15대의 헬캣이 사카이의 제로기를 향해 즉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헬캣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쉽게 사카이의 제로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며 사카이는 그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포위한 상태에서 한 대씩 돌아가며 사격을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높이고 끊임없이 횡전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내가 횡전을 풀고 직선 비행을 하는 순간 그들은 나를 격추시킬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군 조종사들의 욕심이 과해 사격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계속된 횡전으로 나는 손의 감각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제로기의 상태였는데 계속된 횡전으로 날개가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의 유일한 계획은 빨리 이오지마 섬으로 돌아가 아군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간신히 섬에 도착한 나는 날개를 흔들어 내 비행기에 그려진 일장기 마크를 지상에 보여주었다. 대공부대가 미군 전투기를 향해 사격을 시작하자 그들은 그때서야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갔다. 이 전투에서 사카이는 15대의 헬켓을 상대로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지 않아 그의 뛰어난 조종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후 2번의 전투가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군의 전투기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결국에는 9대의 제로기와 8대의 뇌격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오지마 섬의 일본군 지휘부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미가제 공격이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어차피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승산이 없으니 이왕 사라질 조종사들이라면 가미가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카이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투를 하다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도 싸우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지만 처음부터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적에게 달려드는 것은 진정한 무사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교육받은 사카이는 이 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카이는 자신에게 배정된 2명의 소대원에게 반드시 나만 따라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출격을 실시했습니다. 비행을 하던 사카이는 명령의 부당함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미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면서 자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일본군의 공격을 레이더로 확인한 미군이 헬켓을 보내 대응해 왔는데 그 숫자는 일본군을 압도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순식간에 격추되었고 사카이도 결국 헬켓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적 전투기들이 또다시 우리 편대를 포위했다. 헬켓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사격을 하는 것보다 자신들끼리 충돌을 피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 그때 내 앞에 거대한 정난운이 보였다. 나는 편대를 이끌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미군의 추격을 간신히 피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힘겹게 기지로 돌아온 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다. 나의 보고를 들은 사령관은 별다른 질책을 하지 않았다. 미군은 수십 척의 군함을 동원해 이오지마 섬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는데 48시간 동안 계속된 포격으로 일본군 수백 명이 희생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육군 한 개 대대 병력만이 남아 섬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오지마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척의 수송선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이오지마 섬 앞바다에서 미군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이제 미군들이 상륙을 실시한다면 그들은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섬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오지마 섬이 미군에게 점령당할 것이 명백해지자 일본군은 수송기를 보내 주요 장교와 핵심 기술자들을 섬에서 빼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대의 수송기가 장교들을 싣고 이륙하자 사카이는 전투기 조종사라는 이유로 마지막 수송기를 탈 수 있었는데 섬에 남아야 했던 나머지 병사들은 수송기를 타는 사카이 일행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바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오지마 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신 필리핀을 먼저 탈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8개월 동안의 시간을 확보한 일본은 이오지마 섬에 2만 3천 명의 일본군을 상륙시켜 견고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미군은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5,300명이 전사하고 1만 6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군은 일본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형 무기들을 계속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F-4U 콜세어, F-6F 헬켓, PO-11 무스탕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투기들은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보다
우수한 기동력과 방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전선에서 대공권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군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것은 B-29 폭격기였습니다. B-29는 긴 사거리와 엄청난 폭장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3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군 전투기들은 B-29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미군의 우수한 항공기들을 상대하기 위해 일본도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형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사카이가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신형 전투기 시대는 제로 전투기에 비해 항속 거리가 다소 짧기는 했지만 속도가 빨랐고 20mm 기관포 내정을 장착했으며 무엇보다 보호 장갑판을 설치해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 다른 전투기 라이덴은 요격기로 고고도에서 침투해오는 B-29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속도와 공격력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신형 전투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해상봉쇄와 폭격으로 전투기를 생산할 자원과 공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월 일본은 제343 항공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부대는 전쟁 중 마지막으로 창설된 신규 항공대였습니다. 이 항공대는 일본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베테랑 조종사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항공기도 최신형 전투기인 시덴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카이도 실력을 인정받아 이 항공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343항공대는 미군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구형 전투기가 된 제로기와 달리 시대는 미군의 헬켓을 손쉽게 격추시키며 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덴의 숫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강력한 미군을 상대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343항공대의 베테랑 조종사들도 미군의 공격에 차례로 희생되어 갔습니다. B-29 폭격기의 공격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자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조종사들에게 전해지자 그들 중 일부는 분노를 표시하며 일본의 항복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투 종료 시간까지는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사카이를 포함한 몇몇 조종사들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지막 출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여 대의 전투기가 도쿄를 향해 출격하게 되는데 그들의 목표는 최후의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B-29 폭격기였습니다. 이날 B-29의 모습을 처음 본 사카이는 거대한 크기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동료 조종사들과 합동 공격을 실시해 여러 방면에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조종석을 공격당한 B-29는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훗날 사카이가 격추했다고 주장했던 B-29는 사실은 미군이 마지막으로 전쟁에 투입했던 폭격기인 B-32 도미네이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사카이 사부로는 5년 동안 중국과 태평양 상공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자 사카이는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군 장교에게는 연금과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모든 공직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전후 폐허가 된 일본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사카이는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나서야 간신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56년 사카이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기술한 자서전 대공의 사무라이를 발간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1976년에는 대공의 사무라이가 영화화되어 해외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가와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사카이 사부로는 2000년 9월 8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대공의 사무라이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행은 마치 수영과도 같아서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오른손에는 조종간, 왼손에는 스로틀 레버, 발에는 조타 페달이 닿는 것이 느껴진다. 지금도 조종사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비행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